6. 해방 전후의 대륙. 1. 한국 독립당과 광복군. 중경에 도착한 다음날 우리 일행보다 먼저 도착한 조선민족혁명당 간부와 당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경 남한의 아궁보 송가화원을 방문하였다. 김원봉은 광서 유주에 출장 중이었고 김두봉, 윤기섭, 김홍서, 최우광, 성주식 등과 그 부근에 같이 거주하는 민족해방동맹의 현정경, 김성숙, 박건웅 등 공산당을 자처하는 간부들이 민족혁명당 본부의 긴급 소집으로 환영회를 거행하였다.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가 주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민족적으로 조국을 광복한 후 각각의 주의로서 당적 결합을 할 셈이고 지금은 단일적으로 각 단체를 합동 통일하는 것이 옳다고 제의하였다. 대부분 내 말에 찬동하여 통일 공작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임시정부를 옹대 추수하는 일행 중 한국국민당은 내가 이사장이고 한국독립당은 조소왕, 홍진 등이, 조선혁명당은 이청천, 김학규, 현묵관 등이 간부인데 그들은 아직 광주 유주에서 도착하지 못했다. 중국 중앙당부를 교섭하여 화물차 7량을 유주에 보내 이들을 중경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7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한 적기 폭격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중경에서 400리 떨어진 기강현성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였다. 나는 통일 공작을 실행하기 위해 중경에서 민혁, 해방 양단체 간부들과 같이 기강에 가서 5당 통일회의를 개최하였다. 여러 날 토의하다 해방, 민혁 양단체는 민족주의를 신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퇴하고 결국 3당 통일로 한국독립당이 성립되었다. 한국독립당의 주요 강령은 한국 임시정부를 옹호, 지지하자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한국 독립당원이 아니면 임정에 입각할 자격이 없었다. 중국이 대일전쟁을 5년간이나 계속하는 동안 군대를 조직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원통한 일이어서 한국 광복군 조직계획안을 작성하여 중국 장개석에게 제청하니 장 주석은 허락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의 사무가 분망하여 광복군 추진을 중국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우리는 미주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금액 중 비상 준비의 목적으로 저축한 4만 원을 전부 내어 제일 화려한 가릉 빈관에서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이때 중국 중앙정부 요인들, 각 사회단체 간부들, 각국 대사, 공사들을 전부 초청하였다. 당시 중경, 경비총사령, 유치, 상장을 위시하여 중국 친우도 다수 참석하였고 체코, 터키, 불란서 대사들도 참석하였다. 중국에서 개최한 외국인 연회로서는 굴지의 대성황을 이루어 내외의 인기가 비등하였다. 또한 연합국의 신문기자들이 참석하여 광복군 소식은 각국에 널리 선전되었다. 중국 중앙정부 군사후원회, 군사위원회가
한국광복군의 소위 국외 행동 준승을 발표하였는데 조항 중에는 우의적인 것도 있고 모욕적인 것도 있었다. 그런 까닭에 임시정부와 광복군 간부들은 준승의 접수 여부에 의논이 비등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교정하려면 시일만 연기될 뿐이므로 우선 접수하고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총사령부를 중경에 설치하고 총사령 이청천, 참모장 중국인, 재무과장 중국인, 고급 참모 최용덕, 한인 참모장 왕일서, 제1지대장 김원봉, 제2지대장 이범석, 제3지대장 김학규를 임명하였다. 제1지대는 중경 남한에 설치하니 대원이 50명 미만이고 제2지대는 섬서성 서안 남부 두 곳에 설치하니 대원이 200여 명이요 제3지대는 안위성 부양에 설치하니 대원이 300여 명이었다. 몇 개월 동안은 광복군이 유명무실하여 연합국의 인기를 끌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홀연 우리 임시정부 정청으로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일제히 애국가를 부르며 들어서는 일단의 청년들이 있었다. 이들은 화북 각지의 왜군 부대를 탈주한 한인 학병 청년들인데 부양으로 탈출하여 오는 것을 제3지대장 김학규의 지령으로 정부에 호송한 것이었다. 이것이 중경에는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각계 인사들이 중한문화협회에서 50여 명의 청년 환영회를 개최하니 서양 각 통신사 기자들과 각국 대사관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참석하여 청년들에게 수시로 문답하였다. 그중 중요한 일화는 한 청년의 다음과 같은 답변이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역사는 고사하고 우리 언어도 능숙치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유학 중 징병으로 출정케 되어 가족과 이별차 귀가하였더니 부모와 조부모들이 비밀히 교훈하기를 우리의 독립정부가 중경에 있으니 왜군 앞잡이로 끌려다니다가 개죽음을 하지 말고 우리 정부를 찾아가서 독립전쟁을 하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 따라 일본 부대에서 탈주하다가 더러는 죽고 더러는 살아 우리 정부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에 한인 동포는 말할 것도 없고 연합국 인사들까지도 감격에 넘쳤던 모양이다. 2. OSS 국내 침투 훈련. 제2지대는 OSS 주관자 사전트 박사와 이범석 지대장이 합작하여 서안에서 비밀훈련을 실시하고 본시 개성 출신으로 우리 언어가 능숙한 윈스 중위는 부양에서 김학규 대장과 합작하여 비밀훈련을 실시하였다. 3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조선으로 밀파하여 파괴, 정탐 등 공작을 개시할 준비를 마쳤을 때 미국 작전부장 도노반 장군과 항적 공작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비행기를 타고 서안으로 가서 정중한 회담을 하였다. 그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다. 제2지대 본부 사무실 정면 오른쪽 태극기 밑에는 내가 앉고 왼쪽 성조기 밑에 도노반이 앉고 도노반 앞에는 미국 훈련관들이 앉았고 내 앞에는 제2지대 간부들이 앉은 후 도노반 장군으로부터 정중한 선언 발표가 있었다. 금일 금시로부터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적 일본에 항거하는 비밀 공작은 시작되었다. 도노반과 내가 정문으로 나올 때에 활동 사진반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의식을 끝마쳤다. 다음 날 미국 군관들의 요청으로 비밀훈련을 받은 학생들의 실전 실험을 해볼 목적으로 두곡에서 다시 동남쪽으로 40리쯤 떨어진 고대 한시의 유명한 종남산 고찰에 있는 비밀훈련소로 자동차를 몰았다. 산 입구까지 가서 차를 버리고 다시 보행으로 오리가량 들어가 당도하니 시간이 마침 정오라서 미국 군대식으로 오찬을 먹었다. 맨 먼저 냉수 여러 통을 뜰에 가져다 놓고 군대용 국과 물그릇으로 병용하는 철기를 1인당 한 개씩 나누어 준 후 종이갑도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을 풀어헤쳐 보니 과자 비슷한 것이 5개씩 들어있고 여러가지 통조림 깡통, 연초 4개, 그리고 휴지까지 들어있었다. 또한 종이로 싼 가루 한 봉지를 냉수에 섞어 보니 훌륭한 고깃국이 되어 점심으로 충분하였다. 미국 군대의 평상시 정투 식량이라 간단한 서양 요리였으나 누구든 부족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대 식사 한 가지만 외병과 비교해 보더라도 외적이 질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 하겠다. 만족한 오찬을 마친 후 때는 아직 8월 상순이라 참외와 수박 등을 먹었다. 이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미국 장교들이 각자 맡은 과목을 실습하는 광경을 구경하였다. 첫째로 본 것은 심리학 박사가 각 학생들을 심리학적으로 시험하여 모험성이 풍부한 자는 파괴수를, 지적 능력이 강한 자는 적정정탐으로, 눈 밝고 손재주 있는 자는 무전기 사용법을 분과 과목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심리학자가 시험 성적의 개요를 보고하였는데 특히 한국 청년은 앞으로 촉망된다고 말하였다. 청년 7명을 인솔하고 종남산 봉오리로 올라가 수백 길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적정을 탐지하고 올라오는 것이 목표인데 소지품은 단지 수백 길 되는 숭마밧줄 하나뿐이었다. 청년 7명이 회의한 결과 그 수백 길 되는 밧줄을 여러 번 매듭 지은 후 한 끝은 상봉바위 위에 메고 다른 끝은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후 그 줄을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하나씩 입에 물고 올라오니 이로써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를 지켜본 미국 교관은 내가 앞서 중국 학생 400명을 모아서 시험하였을 때도 발견하지 못한 해답을 귀국 청년 7명에서 찾아냈소. 참으로 앞날이 촉망되는 국민이요. 라며 크게 칭찬하였다. 그 후 폭파술, 사격술, 비밀 도광술 등등을 차례로 시험하였다. 나는 시차를 무사히 마친 후 그날로 두곡으로 돌아왔다. 3. 외적의 조기항복. 두곡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은 서안의 중국 친구들을 방문하였다. 40리 서안을 들어가서 호종남 장군을 방문하였으나 호 장군은 출장 중인 관계로 참모장이 대신 접견하였다. 성 정부를 방문하니 성 주석 축소주 선생은 나와 막역한 친우라 다음날 저녁 자기 사랑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청하여 승낙하였다. 또한 성당부에서는 나를 위한 연회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서한 부인회에서도 나를 환영하기 위하여 연극을 준비한다 하며 각 신문사에서도 환영회를 개최하겠으니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날은 우리 동포 김종만 씨 댁에서 유숙하였다. 다음 날 서안의 명소를 대강 관람하고 축 주석 사랑에서 저녁을 마친 후 날씨가 매우 더울 때이므로 객실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던 중忽然전화소리가 울렸다. 축 주석은 놀라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며 전화실로 급히 들어가더니 뒤이어 나오며 외적이 항복한답니다. 고 하였다.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제하여 무기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외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즉시 축시 사랑을 출발하여 차가 큰 길을 지날 때 벌써 군중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만세 소리는 성내에 진동하였다. 약속한 환영 준비를 전부 취소하고 그날 밤 바로 두곡으로 귀환하였다. 우리 광복군은 계획하였던 자기 임무를 달성치 못하고 전쟁이 끝나 실망, 낙담하는 분위기에 잠기었고 반면 미국 교관과 군인들은 매우 기뻐하여 질서가 문란한 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 미국은 한국 병사 수천 명을 수용할 장소를 두곡에다 건설할 목적으로 종남산에서 벽돌과 제목을 운반하는 등 거대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날부터 그 공사도 일제히 중지되었다. 나의 원래 목적은 제1차로 서안에서 훈련을 마친 청년들을 본국으로 들여보내고 제2차로 부양으로 가서 그곳에서 훈련받은 청년들도 아울러 본국으로 보낼 예정이었으나 그 역시 물거품이 되었다. 서안으로 갈 때 군용기를 타고 갔으니 중경으로 돌아올 때에도 군용기를 타고 올 예정이었으나 질서가 문란하여 군용기를 타지 못하고 여객기로 귀환하였다. 내가 중경으로 올 때 서안에서는 미국 군인 몇 명, 이범석 지대장, 우리 청년 4-5명 등이 서울로 출발하였다. 그 후 소식을 들으니 영등포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숙박하였으나 외놈의 항고로 다시 서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중경에 돌아와 보니 중국 사회는 벌써 전쟁 중에 긴장된 분위기가 돌변하여 각계각층이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우리 한인 사회는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한 형편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그 사이 의정원을 개회하고 국무원이 총사직을 한다느니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본국에 돌아가자느니 논의가 분분하였다. 그러다 주석이 중경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으니 주석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기로 하자고 하여 의정원은 3일간 정회 중이었다. 나는 개회 벽두에 출석하여 임시정부 해산 운운은 천만 부당하고 총사직도 불가하다. 우리가 장래에 서울에 들어가 전체 국민에게 정부를 도로 바치고 난 뒤 국무위원이 총사직하는 것이 옳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14개조 원칙을 결정하였다. 입국하려 할 때에 미국 측은 미국 군 정부가 서울에 있으니
임정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고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입국 문제로 의논이 분분하였으나 결국은 개인 자격으로 입국하기로 결정되었다. 7년간의 중경 생활을 마치게 되니 실로 감개무량하여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말의 조리와 일의 두서를 찾기가 어렵다. 교자를 타고 남한 화상산에 있는 모침 묘소와 망자 인의 묘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꽃을 바치고 충문을 낭독한 후 묘지기를 불러 돈을 후하게 주며 분묘 관리를 부탁하고 돌아왔다. 입국할 행장을 준비할 때 가죽상자 8개를 사서 정부 문서를 수습하였다. 중경의 500여 명 교포의 선후 문제와 임시정부가 중경을 출발한 이후 중국 정부와 연락관계를 갖기 위하여 주화 대표단을 설치하고 단장에 박찬익, 간부에는 민피로, 이광, 이상만, 김은충 등을 선임하였다. 중경을 떠날 당시에 중국 공산당 본부에서 주은내, 동필무 등이 우리 임시정부 국무원 전체를 초청한 송별연이 있었다. 국민당 정부에서도 송별연을 열었는데 장개석 선생을 위시하여 중앙정부와 중앙당부 각계 명망가 수백인이 모였고 우리 측에서는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한국 독립당 간부들이 초청받았다. 연회는 중국 국민당 중앙당부 대례당에서 중한 국기를 교차한 채 융숭하고 간곡하게 진행되었다. 장개석 주석과 송미령 여사가 선두로 장내 중한의 영구 행복을 도모하자고 연설하였고 우리 측 답사가 있은 후 끝마쳤다. 4. 중경생활 회고. 마침내 중경을 떠나게 되었으니 7년간의 허다한 사정은 이루다 말할 수 없고 계열을 들어 몇 가지만 말하려 한다. 전쟁 중의 중경은 과연 중국의 전시 수도였다. 전쟁으로 인하여 적이 점령한 각지로부터 관리, 인민이 중앙정부로 집중하여 평시에는 몇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격증하여 100여만에 달하였다. 가옥은 평시에 비하여 몇백 배나 증가되었으나 주택난이 극도에 달하여 여름에는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가 태반이었다. 식량은 배급제인데 배급소 문전은 사계절을 가릴 것 없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구타와 욕설 등 허다한 분규가 계속 벌어졌다. 그러나 우리 동포들은 인구대장을 작성해 중국 정부와 교섭하여 인구 비례에 의해 단체 분량을 한꺼번에 타서 화물차로 운반하였고 다시 미곡을 도정하여 하인을 부리어 집집마다 배달해 주었다. 쌀그릇은 쥐와 참새의 해를 방비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독그릇을 사용하였으며 그 밖의 반찬 등은 돈으로 지급하고 식수까지 하인을 부리어 사용하였으니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의 단체 생활은 규율이 있고 안전한 편이었다. 비단 중경뿐만 아니라 남한과 토교에 사는 동포들도 중경과 같이 한인촌을 이루고 중국의 중상계급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곳곳마다 생활이 부족하다는 원성도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곳 생활은 지옥 생활인 줄 알고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다음 가족 생활에 대한 관계를 말하자면 내 일생을 통하여 가족을 모아서 가정생활을 한 적은 시간으로도 짧다. 18세에 붓을 던진 이후 시종 유랑생활이었으니
장년읍 사직동 생활에서 모친을 모시고 종영남매 일가와 거주하며 2, 3년 머무르고 그 후 문화, 안악 등지에서 몇 개월, 몇 년간 거주하였으나 역시 유랑 생활이었다.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은 상해 불란서 조계에서 4년간 가족과 같이 생활한 것이다. 아내를 잃은 이후 10여 년 동안 어머님은 인과 신을 데리고 본국에서 지내시고 나만 혈혈단신으로 동포들의 집에 의탁하거나 새우잠을 자는 옹색한 집단 생활을 계속했었다. 어머님이 9년 만에 다시 중국으로 오셨으나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인과 신을 데리고 따로 생활을 하시고 나는 나대로 동포들의 집과 혹은 중국 친구들의 집에서 더부살이 생활을 계속하였다. 중경 생활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음은 전쟁 중 외적 비행기의 습격으로 곤란을 당하던 사실을 몇 가지 말하려한다. 남경 시기에는 적기 폭격이 심하였는데 남경에서 나는 회청교에 응거하고 어머님께서는 마루가에 주거하실 때다. 한 번은 적기 야습이 있어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구경하기 위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섰다. 마침 하늘을 바라보니 비행기가 비둘기떼같이 날아오는 중 돌연 병력이 진동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내 침실의 천장이 무너져 내가 누웠던 침대를 덮었다. 만일 내가 문 밖에 나가지 않았던들 틀림없이 천장에 깔려 압사하였을 것이나 다행히 가슴이 놀라고 간담이 서늘하였을 뿐이다. 그 후 문 밖을 나가보니 정차장 있는 곳에 시체가 형형색색으로 흩어져 있는데 앉아서 죽은 자, 누워서 죽은 자, 혹은 반동강 시체 등 참혹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즉시 마루가 어머님 댁을 찾아가 보니 천만다행으로 안전하셨다. 과히 놀라시지나 않으셨는지 여쭈어 보았더니 잠이 깊이 들었을 때 침상이 흔들렸는데 그것이 폭탄 때문인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남경을 떠난 후 장사에서 또 누차 폭격을 당하였으나 별로 위험은 없었고 광동 역시 위험은 없었다. 중경에서는 4, 5년 동안 내내 그 모양으로 지내는 터인데 침식은 짬짬이 하고 하는 일이란 오직 피난뿐이었다. 중경에서 폭격을 당할 때에 중국의 국민성이 위대한 것을 깨달았다. 높고 큰 건물이 삽시간에 재가 되는데도 집주인들은 한편으로 가족 중 피살자를 매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생존자들은 불 붙지 않은 나머지 기둥과 석가래를 모아 임시 가옥을 건설하였다. 그 일을 하는 중에 웃는 얼굴로 비장한 빛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나는 그들을 볼 때 이러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만일 우리 동포들이 저 지경을 당하였다면 어떠할까? 화가 나느니 성이 나느니 홧김에 술을 마신다 성난 김에 싸움을 일으킨다 하여 소란만 일으키고 태만하지나 않을까? 중경 폭격이 더욱 심해진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공호에서 지냈다. 우리 임시정부도 중경을 떠날 때까지 4번 옮겨 다녔으니 그 고의 파란만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제1차는 양규가, 제2차는 석판가, 제3차는 오사야항, 마지막 제4차는 연화지에서 보냈다. 양유가에서는 폭격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석판가로 이전하였다. 그랬는데 석판가에서는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는 바람에 심지어 의복까지 소실되었다. 오사야항에서는
화재는 겨우 면할 수 있었으나 폭격으로 인하여 가옥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중수하였다. 그러나 인원은 많고 방이 좁아 부득이 이곳을 정부 직원주택으로 사용하고 제4차 정청을 연화지에 70여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였으니 세금이 1년에 40만 원이나 되었다. 장 주석이 특별히 보조해 주어 정부가 중경을 떠날 때까지 이곳을 사용하였다. 오사야항에 있을 때 폭격이 가장 심하던 4월 어느 날 새벽부터 9시간을 금탄가의 사설 방공호에서 지냈다. 집 마당 앞으로 입구가 나 있기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 그 가옥은 전부 파괴되었다. 급히 돌아와 보니 내 집도 대문 입구에 폭탄이 떨어져 담장과 기와가 전부 무너지고 파괴되어 다시 중수하였다. 그날 남한에서 동포 3, 4명이 피살되었다는 급보를 듣고 즉시 가서 조사해보니 폭사자는 시니키씨 조카와 김영린의 처였다. 어찌할 방도가 없고 다만 통탄할 뿐이었다. 그날 중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폭사하였다. 18제 방공동의 관청 보도는 400여 명이라 하고 시민이 전하는 말은 800여 명이라 하여 내가 직접 시찰하여 보았다. 내가 옛 서적을 익힐 때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라는 구절을 문인의 글재주로만 생각하였다. 그랬는데 그날 교장구에 나가 광경을 살펴보니 들것으로 방공호에 산재한 시체를 수집하는데 어린아이 시체는 들것 하나에 2, 3명씩, 어른은 1명씩 모아서 쌓으니 과연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라는 문구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쓰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의 참사는 비단 폭격에 맞아 죽은 것뿐 아니라 방공호에서 질식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시체 모양을 보면 남녀 간에 의복이 성한 것은 없고 신체에 상처가 많은 것은 방공호 속에서 질식하여 최후발악의 몸부림이 벌어진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면 격투가 일어나도록 방공호 속에서 나오지 못한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지휘하던 경관이 방공호 문을 밖으로 채운 채 자기만 급히 도망갔기 때문이었다. 그 과실로 인하여 경비사령 유치 상장은 크게 문책당하였다. 상같이 모아놓은 시체를 운반하는 것을 보았는데 화물차에 마치 물건처럼 실었다. 화물차가 달리다 흔들릴 때 시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그런 시체는 다시 싣기 귀찮아서 화물차 뒤에 목을 달아매고 달리니 시체가 땅에 끌리며 달려가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다. 그런데 그 많은 시체 중 대다수는 밀매음하던 여자의 시체이니 그 원인은 본래 교장동 부근이 밀매음촌이었던 까닭이다. 또 한 가지 참혹한 것은 친척들이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가족 시체를 찾아가는데 어떤 곳은 집조차 검은 벽돌과 재만 남은 빈터에 시체를 갖다 놓고 통곡하니 차마 귀로 들을 수 없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큰 불행이 있는 곳에서는 혹 행복한 일도 볼 수 있다. 방공호 속에 피난한 그들은 귀중품을 전부 휴대하고 있었다. 경관들이 지휘하여 죽은 자의 몸에 있던 귀중품을 수집하니 금은 보석 역시 시체와 같이 산처럼 쌓였다. 그 험한 신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방공호에 출입하던 인부들 중에는 죽은 자의 귀중품으로 막대한 금액의 부자가 되었다는 말까지 있었다.
중경은 전쟁 이전에는 하나의 상업 항구였다. 왼편에서 흘러오는 가른강과 오른편에서 흘러오는 양자강이 합류하는 곳으로 중경은 천여 톤의 윤선이 정박하고 무라가 모이는 중요한 항구이다. 옛 이름은 파촉이니 그곳은 고대 파 장군이 개척한 곳이며 연화지에는 파 장군의 분묘가 온전히 남아있다. 중경의 기후는 9월 초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구름과 안개 때문에 햇빛을 보기 힘들며 저기압의 분지라 지면에서 솟아나는 악취가 흩어지지 못해 공기는 극히 불결하며 인가와 공장에서 분출되는 석탄 연기로 인하여 눈을 뜨기조차 곤란하였다. 우리 동포 300에서 400명이 6에서 7년 거주하는 동안 순전히 폐병으로 사망한 사람만 70에서 80명에 달하였다. 이는 중경에 거주하는 전체 한인의 1에서 2할에 해당하는 숫자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경에 거주하는 외국의 영사관이나 상업자들이 3년 이상을 견디지 못한다는 곳에서 우리가 6, 7년씩이나 거주하다 큰아들 인이도 역시 폐병으로 사망하였으니 알고도 불가피하게 당한 일이라 좀처럼 잊기 어렵다. 다음은 우리가 토교에 거주하던 것을 대강 말하고자 한다. 대가족 식구가 기강으로 이주한 후 중경과 거리가 멀어 내왕이 불편하였다. 그런 까닭에 중경에서 기강 가는 40리쯤에 토교라는 촌시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화탄계와 폭포가 있고 그 폭포 위에는 동감이라는 작은 지역이 있다. 그래서 그곳 토지를 20년 기한으로 조차하고 반양옥 3동을 건축하였으며 서양 선교사들은 우리를 위하여 예배당과 청년회관으로 사용하도록 양옥 1동을 증축하여 주었고 이와 별도로 시가의 2층 민가 1동을 구입하여 100여 명의 식구를 수용하였다. 토교는 중경에 비하면 주택난도 덜할 뿐 아니라 공기도 신선한 편이었다. 나는 종종 토교에 가서 도로 수선, 과수 재배, 축석, 제방 등을 직접 실행하면서 근로생활층을 동정하기도 하였다. 5. 해방 직후의 상해. 외적이 투항한 후 고국에 돌아갈 준비로 임시정부의 역사적 문서를 정리하고 국무위원과 일반 직원이 비행기 2대에 분승하게 되었다. 11월 5일에 나는 선발로 13년 전에 떠났던 상해의 공기를 다시 호흡하게 되었다. 중경 출발 5시간 후 상해에 착륙하니 오후 6시였다. 비행장에는 내외 친구들이 환영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인사인례를 이루었는데 그 비행장은 바로 홍구 신공원이었다. 그간 외 영사관이 인접한 까닭에 상해 생활 14년 동안에도 신공원에 가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신공원을 물러나와 시내로 들어갈 때 상해에 거주하는 동포 6천여 명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열하여 내가 오기를 고대한다 하여 차를 멈추고 나가 보았다. 그곳에는 한 장 높이의 축대가 있는데 나는 그단 위에 올라서서 동포를 향하여 인사말을 하고 시내 양자반점에서 유숙하였다. 시내에 들어와서 알고 보니 그 신공원 축대 위에 올라 인사하던 곳이 바로 13년 전 윤봉길 의사가 외적 시라카와 등을 폭살한 곳이었다. 외적들이 그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사훈련 장교들의 지휘대로 사용하였다 하니 이 말을 들었을 때 1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새로워 감개무량하였다.
세상 만사가 어찌 모두 무심하고 우연이라 하디요. 상해에 거주하는 동포수가 13년 전보다 몇십 배나 증가되었으나 외적과의 전쟁으로 인한 생활난의 고통으로 인하여 각종 공장과 사업 방면에서 부정한 업자가 속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전의 독립정신을 굳게 지키며 외놈의 앞잡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선우혁, 장덕노, 서병호, 한진교, 조봉길, 이용환, 하상린, 한백원, 원우관 등 불과 10여인에 불과하였다. 그들의 굳은 지조를 가상히 여겨 서병호 자택에서 만찬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민족 반역자로 변절한 안준생을 체포하여 교수형에 처하라 중국 관원에게 부탁하였으나 관원들이 실행치 않았다. 상해 전 동포들의 대성황리에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13년 전에 본 어린아이들은 벌써 장성하였고 장정들은 이미 노쇠하여 옛 얼굴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구 불란서 조계 공동묘지를 찾아가서 아내의 묘지에 참배할 때 전에 있던 자리에 가보니 분묘가 흔적조차 없었다. 내가 의아해하자 따라온 묘지기가 10년 전에 이장한 사실을 고하고 인도하여 주니 분묘를 성찰하였다. 상해에서 그럭저럭 10여일을 묵은 후 다시 미국 비행기로 본국으로 출발하였다. 7. 조국에 돌아와서 1. 감격의 귀환. 고국을 떠난 지 27년 만에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심정으로 상공의 높이 떠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며 상해 출발 3시간 만에 김포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착륙 즉시 눈앞에 보이는 두 가지 감격이 있으니 기쁨이 그 하나요, 슬픔도 그 하나이다. 내가 해외에 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외적의 악정에 주름을 펴지 못하리라 우려하였던 바와는 딴판으로 책보를 메고 길에 줄지어 돌아가는 학생의 활발 명랑한 기상을 보니 우리 민족 장래가 유망시되었다. 이것이 기쁨의 하나이다. 반면 차창으로 내다보이는 동포들의 사는 가옥을 보니 빈틈없이 이어져 집이 땅같이 낮게 붙어 있었다. 동포들의 생활 수준이 저만치 저열하다는 것을 짐작한 것이 유감의 하나였다. 수많은 동포들이 나를 환영하기 위하여 여러 날을 모여들어 고대하였는데 당일 마중 나온 동포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은 미군을 격려하기 때문에 통신이 불철저했기 때문이라 한다. 늙은 몸을 자동차에 의지하고 차창으로 좌우를 바라보며 서울에 도착하니 우구한 산천도 나를 반겨주는 듯했다. 나는 숙소인 죽첨정 최창학 씨 사택으로 향하였고 국무위원들과 그 외 일행은 한미호텔에 숙소를 정하였다. 도착 즉시 윤봉길, 이봉창, 김경득의 유가족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신문에 보도하였다. 윤봉길 의사의 자제는 덕산으로부터 찾아왔고 이봉창 의사의 진료가 서울에서 찾아오고 김경득 선생의 아들 윤태는 이북에 있는 관계로 오지 못하고 그 친딸과 친척 등은 강화, 김포 등지로부터 찾아와서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서로 대면하였다. 친척과 헤어지고 묘소를 버리고 고향을 떠난 지 27년. 고국에 돌아왔으나
그리운 출생지인 고향은 소위 산발선 장벽 때문에 돌아가 보지도 못하고 다만 제종 형제들과 사촌 누이 가족들이 상경하여 기쁘게 만나보았을 뿐이다. 국내에서 환영 선풍이 일어나자 군정청 소속기관과 정당, 사회단체며 교육, 교회, 공장 등 각종 부문이 쉴 틈 없이 연합 환영회를 조직하였다. 나 자신과 우리 일행은 개인의 형식으로 입국하였지만 국내 동포들이 정식으로 임시정부 환영회라고 크게 쓴 글씨를 태극기와 아울러 창공에 휘날리고 수십만 결례가 총출동하여 일대 성황리에 시위행렬을 진행하니 만리 해외에서 풍상을 겪은 온갖 고통을 동정하는 듯 싶었다. 행렬을 마친 후 독수궁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그 성황은 참으로 찬란하였다. 서울 기생은 총 출동하여 400명 이상이요 식탁이 400여 개며 이루다 기록하기 어려울 만큼의 성황을 이루었다. 하지 중장을 비롯하여 미군정 간부들과 참석한 동포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덕수궁 광장이 비좁을 지경이었다. 비단 서울뿐이랴 인천, 개성 등 지방 각지에서도 임시정부 환영회를 일제히 거행하였다. 그러나 38선 이북에서는 이와 반대로 환영회 대신 무쌍한 욕설을 반포한다 하니 참으로 탄식과 쓴웃음이 나올 뿐이다. 2. 지나온 자취를 찾아서 그럭저럭 민국 28년 1946년을 맞이하자 나는 38선 이남 지방 순회를 시작하였다. 제1차로 인천을 순시하였는데 인천은 의미심장한 역사지대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를 대강 다시 음미하게 된다. 22세 때 인천 감옥에서 사형을 받았다가 23세 때 탈옥 도주하였고 41세 때 17년 징역을 언도받고 인천 감옥으로 이감하였다. 17년 전에 파괴하고 탈주하였던 그 감옥을 다시 철망에 얽히어 들어가니 말없는 감옥도 나를 아는 듯 내가 있던 자리는 옛날 그대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러나 17년 전 김창수는 김구로 이름을 바꾸었고 세월 동안 오래 흐른 관계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구속된 몸으로 징역 공사한 곳이 축항 공사장이었다. 그 항구를 바라보니 나의 피와 땀이 젖은 듯하고 면회차 부모님이 내왕하시던 길에는 눈물 흔적이 남아있는 듯 49년 전 옛날 기억도 새로워 감개무량하였다. 지난 일에 대한 감회를 금할 수 없는 인천 순시는 대환영리에 마쳤다. 제2차로는 공주 마곡사를 시찰키로 하고 공주에 도착하니 충청 남북 11군의 10여만 동포들이 운집하여 환영회를 거행하였다. 감경리에 환영회를 마치고 공주를 떠나 고 김보관 선생의 영정과 면함 최익현 선생의 영정을 신방 배할하고 동민의 화령과 아울러 유가족을 위로하였다. 마곡사를 향하는 길에는 따라온 각 군의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자만 350명 이상이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마곡사에서는 승려들이 선발대로 공주까지 출영하였고 마곡사 동구에는 남녀 승려들이 도열하여 지성껏 환영하니 그 이유는 옛날 일개 승려의 몸으로 일국 주석이 되어 오신다는 감격 때문이었다. 48년 전에 중이 되어 굴갓을 쓰고 염주 걸고 바랑지고 출입하던 길로
좌우를 살펴보며 천천히 들어가니 우구한 산천은 나를 반겨주는 듯하다. 법당 문 앞에 당도하니 대웅전 기둥에 걸려있는 주련도 변치 않고 나를 맞아준다. 48년 전 무심히 보았던 굴기를 금일 자세히 보니 물러나 속세의 일을 돌아보니 마치 꿈속의 일만 같다. 라고 되어 있다.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니 이 글귀는 과연 나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옛날 용담 스님에게 보각서장을 배우던 염화실에서 하룻밤을 의미심장하게 유숙하였다. 그날 밤 승려들은 나를 위하여 지성껏 불공을 올리었다. 사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기상으로 나를 환영하여 주나 48년 전의 승려들은 한 명도 볼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기념으로 무궁화 한 포기와 향나무 한 그루를 심고 마곡사를 떠났다. 제3차로는 예산 실향리 윤봉길 의사의 본댁을 방문하니 때는 4월 29일이었다. 거기서 윤 의사 기념제를 거행하고 다시 서울로 귀환하였다. 나는 즉시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박렬 동지에게 부탁하여 조국 광복에 몸을 바쳐 무단 외적에게 각각 학살을 당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삼열사의 유고를 환국시키게 하고 국내에서 장례 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유골이 부산에 도착하였다는 기별을 듣고 영접차 특별열차로 부산을 향하였다. 삼열사의 말없는 개선에 유골 봉환식을 거행하고 영구를 서울로 봉환하기 위해 부산역을 출발하였다. 부산역 앞에서 서울까지 각 역점마다 사회단체와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인사들까지 운집 도열하여 추도식을 거행하니 산천초목도 슬퍼하는 듯 감개무량하였다. 서울 도착 즉시 영구를 태고사에 봉환하고 유지 동포들은 누구를 가릴 것 없이 경의를 표할 수 있게 하였다. 장례에 임하여 봉장위원회 책임자들이 장지를 널리 구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결국 내가 직접 잡아놓은 용산 효창원 안에 매장하였다. 그것은 서울 역사 이래 처음 보는 장례식이었다. 미 군정 간부들도 전부 참석하였으며 미국 군인도 호위차 같이 출동하겠다는 것을 이것만은 중지시켰다. 그러나 조선인 경관은 물론 지방 각지에 산재한 육해군 경비대까지 집합하고 각 정당, 단체와 교육기관이며 각 공장, 부문, 일반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태고사로부터 효창원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어 전차, 자동차 등 각종 차량과 일반 보행까지 일시 정지하였다. 슬픈 곡조를 연주하는 음악대를 선두로 사진 반 기자는 사이사이에 늘어섰고 그 다음은 제전을 드리는 화봉대 창공에 흩날리는 만장대가 따랐고 그 뒤 여학생대가 324 상려를 모시니 옛날 국왕 인산 때 이상으로 공전의 대성황을 이루었다. 장지는 제일 앞머리에 안 의사의 유고를 봉안할 자리를 비워놓고 그 아래로 삼 의사의 유고를 차례로 모셨다. 당일 임석한 유가족의 애도하는 눈물과 각 사회단체의 추도문 낭독으로 해는 빛을 잃은 듯하였다. 사진반 촬영으로 장례식을 마쳤다. 3. 삼남지방 순회. 얼마 후 다시 삼남 순회를 시작하였다.
제1차로 비행기로 김포를 출발하여 제주도에 착륙하였다. 제주도에 주재한 미 군정청을 비롯하여 각 정당 단체와 교육, 교회, 각 공장 부문에서 총출동하여 개최한 환영회를 일대 성황리에 끝마쳤다. 그런 다음 고, 부, 양, 삼시의 시조인 삼성전에 참배한 후 그 아래 삼성혈을 시찰하고 다시 해안으로 나가 제주도의 특색인 해녀들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섭취하는 광경을 관람하였다. 마침 우기라 일기관계로 마음에 정해 두었던 한라산은 관람치 못하고 귀환하였다. 그 후 다시 삼남 시찰차 열차로 부산역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다시 자동차로 갈아타고 진해에 가서 해군 총사령장관 손원일의 안내로 그가 지도하는 해안경비대의 열병식을 마쳤다. 그리고는 과거 임진난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족을 격침하였던 한산도 제승당을 방문하고 충무공 영전에 참배하였다. 참배 후 좌우를 살펴보니 제승당이라는 현판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연고를 물으니 외정시대에 떼고 달지 못한 것이라 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보관한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하여 즉시로 그 현판을 걸게하고 돌아 나와 진해를 시찰하였다. 진해는 원래 조선의 요새지로 해군의 근거지일 뿐만 아니라 각종 해산물이 풍부히 생산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경비함을 타고 통영에 상륙하여 여수, 순천 등지를 시찰하니 가는 곳마다 환영회가 끊이지 않았다. 보성군 등량면 등량리는 48년 전 망명할 때 수삼개월이나 머물렀던 곳이다. 그곳은 나의 동족들이 일군 동족 부락인데 동족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방 동포들의 환영 역시 성황을 이루었다. 입구에 도로를 수리하고 솔문을 세웠으며 환영 나온 남녀 동포들이 도열하여 나를 맞이하는지라 차를 멈추고 걸어서 동네로 들어갔다. 내가 48년 전 유숙하며 그를 보던 고 김광원 씨의 가옥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환영하니 불기에 객이 된 김광원 씨에 대한 감회를 금할 수 없었다. 그 옛날 내가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음식을 대접하고자 한다 하며 마루 위에 병풍을 두르고 정결한 자리에 편히 앉으니 눈앞에 보이는 산천은 예전 그대로이나 옛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모인 동포들을 향하여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물으니 동네 여자 노인 한 분이 대답하였다. 제가 7살 때 선생님 글 공부하시던 좌석에서 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외 동족 중 한 사람인 김판남 씨가 나와서 48년 전 나의 필적이 완연한 책 한 권을 내보이며 옛일이 어제 같다고 말하였다. 전에 나와 알던 이는 이 두 사람뿐이었다. 그 중에 또 잊지 못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다름 아닌 48년 전 동갑되는 선씨 한 사람이 있어 나와 격이 없이 지내다가 내가 그 동네를 떠날 때 그 부인의 손으로 만든 필랑 하나를 작별 기념으로 내게 주었던 일이 눈에 선하다. 그 선씨에 대해서 물으니 선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부인과 가족은 보성읍 부근에 거주합니다. 그 노부인 역시 옛일을 잊지 않고 선생님이 지금 가시는 보성읍으로 마중 나온다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였다. 그날 그 동네를 떠나 보성읍에 도달하니 과연 그 부인이 전 가족을 거느리고 마중 나온 광경은 참으로 감격에 넘치었다. 만나는 자리에서 나이를 물으니
나와 역시 동갑이라 과거사를 잠깐 토론하며 만나고 헤어지는 예를 마치었다. 그곳에서 환영과 강연을 마친 후 보성을 떠나 광주까지 가는 사이에 환영은 이루 언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역로마다 수많은 동포들이 대기 환영하니 어떤 날은 3, 4차를 경유한 적도 있었다. 1호부터 며칠 후 광주에 도착하여 보니 도처에서 동포들이 주는 각종 기념 선물, 해산물, 육산물, 금품 등을 종합한 것이 차에 가득 찼다. 광주에 전재민이 많다는 말을 듣고 시장을 초청하여 다소간 전재민을 돕는 데 보태어 쓰라고 부탁하여 주고 광주 환영회를 마쳤다. 광주를 출발하여 나주를 향하는 도중 한평군을 지날 때였다. 수많은 동포가 길을 막고 잠시라도 한평읍을 들러달라고 소원하기에 부득이 한평읍을 들러서 학교 광장에서 수많은 동포를 상대로 환영 강연을 마치고 날이 저물 무렵에서야 나주읍에 도착하였다. 팔각정 이진사 댁의 소식을 탐문하니 이진사 댁은 한평읍인데 아까 만세를 선창한 그이가 바로 이진사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였다. 그때서야 세월이 장구한 관계로 한평 이진사 댁을 나주로 혼동한 것을 깨달았다. 한평군, 한평면, 한평리의 이재혁, 이재승 등은 이진사의 손자들이다. 이들이 얼마 후에 예물을 휴대하고 서울로 나를 찾아왔기에 나는 그때 착각한 사실을 솔직히 사과하였다. 그때 나주를 떠나 김해에 도착하니 때마침 수로왕릉의 추향이었다. 김씨와 허씨가 다수 모인 자리에서 참배 준비로 나에게 사모각대를 갖추어 주었다. 이로 인해 출생 후 처음으로 사모와 각대를 차리고 참석, 배할하였다. 그 길로 다시 창원, 진전을 향해 출발하여 과거 상해 제류시 본국으로 파견하여 운동하다가 옥중 고문을 받고 결국 그 요독으로 세상을 떠난 이교재 지사의 유가족을 방문 위로하였다. 그런 다음 진주로 가서 애국 기녀 농계의 옛 혼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촉성루를 시찰하였다. 전주에 도착하니 무수한 남녀 동포들이 출영하여 주었다. 그 가운데서도 김맹문 씨와 그 사촌 동생 김맹렬, 고종 사촌형 최경렬 세 사람은 특히 역사적 관계가 두터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21세 때 신천 청계동 안중근 의사 부친 안진사 태운씨 댁에서 상봉한 김형진 씨의 아들, 조카, 생질이었다. 전주 동포들의 성대한 환영이 끝난 후에 김맹문 외 세 사람의 전 가족을 상대로 한 특별 환영 기념사진까지 촬영하니 피착 안에 고 김형진 씨에 대한 감회를 금할 수 없었다. 목포, 군산, 강경 등지를 일일이 시찰하니 이곳은 모두 잊지 못할 역사가 맺혀 있는 곳이다. 목포에서 양봉구를 찾아가기 위해 직에 지고 노동자로 변장하여 양봉구를 상대하던 기억이 새로웠다. 그 자리에서 양봉구 씨의 유가족과 기타 내력을 탐문하였으나 결국 단서를 얻지 못하였다. 군산을 거쳐 강경에 도착하여 공종렬 씨의 소식을 탐문해 보니 젊어서 자살하였고 자손도 없었다. 당시 공씨 집안에서 돌발하였던 궤변은 그 친척 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였다. 춘천 가정리 의암 유인석 선생의 묘에 참배하고
그 유족을 위문한 뒤 서울로 귀환하였다. 얼마 후 강화를 순씻자 인천에서 경비선을 타고 무의도에 도착하였다. 그곳 동포들의 환영과 강연을 마치고 강화에 도착하여 김경득 씨의 셋째 동생 진경의 집을 찾아보았다. 그 집은 46년 전 내가 변성명하고 그 사랑에서 사숙을 개설하고 교편을 잡은 지 3개월 만에 본색이 탄로나 물러났던 곳이었다. 옛날 그대로 있는 그 집을 방문하여 환영하는 친척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하빌학교 운동장에서 환영과 아울러 강연을 할 때 과거 나에게서 수학하였던 학생 30명 중 이 자리에 참석한 자 있거든 나서 보라. 고 두세 번 외쳐보았으나 결국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그 저녁에야 경관과 동반하여 한 사람이 찾아와 아뢰었다. 제가 과연 선생님의 제자옵시다. 그러면 나에게서 배운 기억이 나느냐? 생각납니다. 그러면 아까 운동장에 오고도 대답이 없었느냐? 저도 운동장에 참석하였으나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금할 수 없어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4. 서부지방 순회 삼남 일대 시차를 대강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 얼마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38선 이남 서부조선 일대를 시찰하기로 하였다. 제1차로 괴상에 도착하여 18, 19세 때에 유람하던 명승고적 만월대와 선주교를 구경하고 개성 특산 고려 인삼 제조공장을 시찰하였다. 이때 개성의 각 정당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남녀노소 동포들이 총출동하여 환영식을 열었다. 다음날 배천온천을 경유하여 연안온천에 도착하니 역점마다 마중 나온 동포들의 감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환영과 아울러 인사의 말을 대강 마치고 연안온천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연안읍을 향하였다. 가는 길에 기억에 새로운 이효자 묘를 배알하기 위해 시골 늙은이에게 길을 물어보니 49년 전과 변함없다고 하였다. 이효자 묘 앞에 당도하여 차를 정차하고 걸어서 효자 고 이창매의 발자국을 따라 참배하였다. 49년 전 해주 감옥에서 철망에 구속되어 인천 감옥으로 이감되던 길에 효자 이창매 묘비 앞에 쉬었던 일을 의미심장한 감격으로 생각하였다. 눈 짐작으로 어머님이 앉으셨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묘와 산천은 옛모습 그대로 나를 환영하였고 좌우 추종하는 경관들도 그때 나를 구속해 가던 그 경관들과 흡사하였다. 그러나 문득 뒤를 돌아보니 그 옛날 나를 따라오시던 어머님 얼굴만은 배울 길이 없으니 앞이 캄캄하여 쏟아지는 옛 추억에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다. 중경에서 운명하실 때 나의 원통한 생각을 어찌하면 좋으냐 하시던 어머님 최후의 말씀을 생각하니 그것이 이날 이 자리에 모자가 같이 옛 이야기를 하지 못할 줄 예측하시고 하신 말씀 같아 슬픈 마음을 진정키 어려웠다. 지금 사람과 땅이 생소한 서촉 화상산 남쪽자락에 손자와 같이 누워 계신 것을 생각하니 슬픈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영원이라도 고국에 돌아오셔서 이 몸과 같이 환영을 받으신다면 다소 위안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내 개인의 감상일 뿐이다. 연안의 동포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총출동하여 연안에서 제일 큰 학교 운동장에 빽빽하게 운집 도열한 성대한 환영이 있었고 아울러 강연을 마쳤다. 그 길로 청단에 도착하니 역시 환영하는 동포들의 열정은 도처의 일반이나 소위 38선 관계로 내가 태어난 곳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가보지는 못하였다. 돌아서 서울을 향하게 되니 그때의 감개무량한 회포란 필설로 다 할 수가 없다. 늦게 백천에 도착하여 종일 나를 기다리고 서 있던 동포 대중을 향하여 간단한 인사 겸 강연을 마치고 유숙하였다. 그곳은 40년 전 군수 전봉훈 씨의 요청을 받아 평안, 황해 지역에서 명성이 쟁쟁한 최광옥 선생을 주임 강사로 모시고 사범 강습을 진행했던 곳이다. 불행히 최 선생이 폐병으로 객사하여 읍내 유지들과 전군수와 협의하여 백천 남산위 운동장 옆에 안장했었다. 떠난 지 40년 만에 비로소 이곳에 당도하니 도처에 스며있는 옛 기억의 감상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다음 날 백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길에 장단, 고랑포를 들러서 선조 경순왕릉에 참배하였다. 그때 능촌에 사는 경주 김씨들이 내가 올 곳을 예측하고 미리 제전을 준비하였다. 참배 후 문산에 도착하여 역시 환영과 강연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하니 서부지방 순회는 이로써 마감되었다. 나의 소원 1. 민족국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옛날 일본에 갔던 박재상이 내 차라리 계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외왕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 한 것이 그의 진정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재상은 외왕이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것도 물리치고 달게 죽임을 받았으니 그것은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되리라 하면서였다. 근래 우리 동포 중에는 우리나라를 어느 이웃나라의 연방에 편입하기를 소원하는 자가 있다 하니 나는 그 말을 차마 믿으려 아니하거니와 만일 진실로 그러한 자가 있다 하면 그는 제정신을 잃은 미친놈이라고 밖에 볼 길이 없다. 나는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 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대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됨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둘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서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소위 좌익의 무리는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소위 사상의 조국을 운운하며 혈족의 동포를 무시하고 소위 사상의 동무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계급을 주장하여 민족주의라면 마치 이미 진리권 외에 떨어진 생각인 것 같이 말하고 있다.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철학도 변하고 정치, 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거니와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일찍이 어느 민족 안에서나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 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두 파, 세 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내어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필경 바람 잔 뒤에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걸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늘날 소위 자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성쇠 흥망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남는 것이다. 세계 인류가 내요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후인 희망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회 동포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마땅히 할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 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으로서 하여야 할 최고의 임무는 첫째로 남의 절제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뢰도 아니하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자유로 발휘하여 빛나는 문화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운 뒤에는 둘째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 알력, 침략,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작고 큰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의 불안과 도덕의 타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 가지고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 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한 천직이라고 믿는다.
이러함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이란 결코 삼천만의 일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 전체의 운명에 관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오늘날 형편이 초라한 것을 보고 자굴지심을 바라여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욕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국이었다. 우리가 주연 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유다. 3천만의 우리 민족이 옛날의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청년 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을 삼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쓸진데 30년이 못하여 우리 민족은 괄목상대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2. 정치 이념.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여야 한다. 자유란 무엇인가? 절대로 각 개인이 제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하면 이것은 나라가 생기기 전이나 저 레닌의 말 모양으로 나라가 소멸된 뒤에나 있는 일이다. 국가 생활을 하는 인류에게는 이러한 무조건의 자유는 없다. 왜 그런고 하면 국가란 일종의 규범의 속박이기 때문이다. 국가 생활을 하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법이다. 개인의 생활이 국법에 속박되는 것은 자유 있는 나라나 자유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다. 자유와 자유 아님이 갈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데 달렸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에 어떤 일개인 또는 일계급에서 온다. 일개인에서 오는 것을 전제 또는 독재라 하고 일계급에서 오는 것을 계급 독재라 하고 통칭 파쇼라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독재의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 독재다. 군주나 기타 개인 독재자의 독재는 그 개인만 제거되면 그만이어니와 다수의 개인으로 조직된 한 계급이 독재의 주체일 때에는 이것을 제거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이니 이러한 독재는 그보다도 큰 조직의 힘이거나 국제적 압력이 아니고는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반 정치도 일종의 계급 독재이어니와 이것은 수백 년 계속하였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일의 나치스의 일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계급 독재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 독재다. 수백 년 동안 이조 조선에 행하여 온 계급 독재는 유교,
그 중에도 주자학파의 철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다만 정치에 있어서만 독재가 아니라 사상, 학문,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까지도 규정하는 독재였다. 이 독재 정치 밑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소멸되고 원기는 마멸된 것이다. 주작 이외의 학문은 발달하지 못하니 이 영향은 예술, 경제, 산업에까지 미치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민력이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실로 여기에 있었다. 왜 그런고 하면 국민의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사상과 경륜이 생기더라도 그가 집권 계급의 사람이 아닌 이상 또 그것이 사문난적이라는 범주밖에 나지 않는 이상 세상에 발표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싹이 트려다가 눌려 죽은 새 사상, 싹도 트지 못하고 밟혀버린 경륜이 얼마나 많았을까.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통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직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만 진보가 있는 것이다. 시방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란 것은 이러한 독재 정치 중에도 가장 철저한 것이어서 독재 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 즉 헤겔에게서 받은 변증법,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 이 두 가지와 아담 스미드의 노동가치론을 가미한 마르크스의 학설을 최후의 것으로 믿어 공산당과 소련의 법률과 군대와 경찰의 힘을 한데 모아서 마르크스의 학설에 1.2회일이라도 반대는 고사하고 비판만 하는 것도 언금하여 이에 위반하는 자는 죽음의 숙종으로서 대하니 이는 옛날에 조선의 사문난적에 대한 것 이상이다. 만일 이러한 정치가 세계에 퍼진다면 전 인류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하나로 통일된 법도 하거니와 설사 그렇게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행이 잘못된 이론일진데 그런 큰 인류의 불행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 학설의 기초인 헤겔의 변증법 이론이란 것이 이미 여러 학자의 비판으로 말미암아 전면적 진리가 아닌 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는가. 자연계의 변천이 변증법에 의하지 아니함은 뉴튼, 아인슈타인 등 모든 과학자들의 학설을 보아서 분명하다. 그러므로 어느 한 학설을 표준으로 하여서 국민의 사상을 속박하는 것은 어느 한 종교를 국교로 정하여서 국민의 신앙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지 아니한 일이다. 산에 한 가지 나무만 나지 아니하고 들에 한 가지 꽃만 피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울려서 위대한 산림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100가지 꽃이 섞여 피어서 봄들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에는 유교도 상하고 불교도 예수교도 자유로 발달하고 또 철학을 보더라도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 다 들어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이러하고야만 비로소 자유의 나라라 할 것이요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나는 노자의 무위를 그대로 믿는 자는 아니오니와 정치에 있어서 너무 인공을 가하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하는 자이다. 대개 사람이란 전지전능할 수가 없고 학설이란 완전 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생각, 한 학설의 원리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일시 속한 진보를 보이는 듯 하더라도 필경은 병통이 생겨서 그야말로 변증법적인 폭력의 혁명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생물에는 다 환경에 순응하여 저를 보존하는 본능이 있으므로 가장 좋은 길은 가만히 두는 것이다. 작은 꾀로 자주 건드리면 이익보다도 해가 많다. 개인 생활에 너무 잘게 간섭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정치가 아니다. 국민은 군대의 병종도 아니요 감옥의 죄수도 아니다.
한 사람 또 몇 사람의 호령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극히 부자연하고 또 위태한 일인 것은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치스 독일이 불행하게도 가장 잘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가. 미국은 이러한 독재국에 비겨서는 심히 통일이 무력한 것 같고 일의 진행이 느린 듯하여도 그 결과로 보건대 가장 큰 힘을 발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치의 효과이다. 무슨 일을 의논할 때에 처음에는 백성들이 저마다 제 의견을 발표하면서 효효하여 귀일할 바를 모르는 것 같지만 갑론을박으로 서로 토론하는 동안에 의견이 차차 정리되어서 마침내 두어 큰 진영으로 포섭되었다가 다시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 결론에 달하여 국회의 결의가 되고 원수의 결재를 얻어 법률이 이루어지면 이에 국민의 의사가 결정되어 요지부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양으로 민주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알아보는 한 절차 또는 방식이요 그 내용은 아니다. 즉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의 복종 이 세 가지가 곧 민주주의이다. 국론, 즉 국민의 의사의 내용은 그때그때의 국민의 언론전으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어느 개인이나 당파의 특정한 철학적 이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특색이다. 다시 말하면 언론, 투표, 다수결, 복종이라는 절차만 밟으면 어떠한 철학에 기초한 법률도 정책도 만들 수 있으니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그 헌법의 조문뿐이다. 그런데 헌법도 결코 독재국의 그것과 같이 신성 불가침의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절차로 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민주, 즉 백성이 나라의 주권자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국론을 움직이려면 그 중에서 어떤 개인이나 당파를 움직여서 되지 아니하고 그 나라 국민의 의견을 움직여서 된다. 백성들의 작은 의견은 이해관계로 결정되거니와 큰 의견은 그 국민성과 신앙과 철학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이 생긴다. 국민성을 보존하는 것이나 수정하고 향상하는 것이 문화와 교육의 힘이요 산업의 방향도 문화와 교육으로 결정됨이 큰 까닭이다. 교육이란 결코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주와 인생과 정치에 대한 철학이다. 어떠한 철학의 기초 위에 어떠한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곧 국민교육이다. 그러므로 좋은 민주주의의 정신은 좋은 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다. 건전한 철학의 기초 위에 서지 아니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은 그 개인과 그를 포함한 국가의 해가 된다. 인류 전체를 보아도 그러하다. 이상의 말한 것으로 내 정치 이념이 대강 짐작될 것이다. 나는 어떠한 의미로든지 독재 정치를 배격한다.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결코 독재 정치가 아니 되도록 조심하라고. 우리 동포 각 개인이 10분의 언론 자유를 누려서 국민 전체의 의견대로 되는 정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자고. 일부 당파나 어떤 한 계급의 철학으로 다른 다수를 강제함이 없고 또 현재의 우리들의 이론으로 우리 자손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는 나라. 천지와 같이 넓고 자유로운 나라. 그러면서도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우주자연의 법칙과 같이 준수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건설하자고. 그렇다고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직역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련의 독재적인 민주주의에 대하여 미국의 언론 자유적인 민주주의를 비교하여서 그 가치를 판단하였을 뿐이다.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면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기초로 한 자를 취한다는 말이다.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반드시 최후적인 완성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아니한다. 인생의 어느 부분이나 다 그러함과 같이 정치 형태에 있어서도 무한한 창조적 진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반만년 이래로 여러가지 국가 형태를 경험한 나라에는 결점도 많으려니와 교묘하게 발달된 정치제도도 없지 아니할 것이다. 가까이 이조시대로 보더라도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 같은 것은 국민 중에 현인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멋있는 제도요. 과거 제도와 암행어사 같은 것도 연구할 만한 제도다. 역대의 정치 제도를 상고하면 반드시 쓸만한 것도 많으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남의 나라의 좋은 것을 취하고 내 나라의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세계의 문운에 보태는 일이다. 3.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하기에 넉넉하고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의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다. 내가 위에서 자유의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최고 문화 건설의 사명을 다할 민족은 일언이 폐지하면 모두 성인을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라면 간 데마다 신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미워하고 분해하는 살벌, 투쟁의 정신을 길렀었거니와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벌이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조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춘풍이 태탕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한번 마음을 고쳐 먹음으로써 되고 그러한 정신의 교육으로 용속될 것이다.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는 우리 민족의 각 원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 위해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우리말에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드는 일은 내가 앞서서 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끼며 즐거운 것은 남에게 고난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네가 좋아하던 인우지덕이란 것이다. 이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에는 삼림이 무성하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촌락과 도시는 깨끗하고 풍성하고 화평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 즉 대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얼굴에는 항상 화기가 있고 몸에서는 덕의 향기를 발할 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불행하려 하여도 불행할 수 없고 망하려 하여도 망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투쟁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계급투쟁은 끝없는 계급투쟁을 낳아서 국토의 피가 마를 날이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법이다. 일본에 이번 당한 보복은 국제적, 민족적으로도 그러함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신뢰다. 이상에 말한 것은 내가 바라는 새 나라의 용모의 일단을 그린 것이오니와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될진데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네 자손을 이러한 나라에 남기고 가면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옛날 한 토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사모하여 왔고 공자께서도 우리 민족이 사는데 오고 싶다고 하셨으며 우리 민족을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였으니 옛날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는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는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진데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나도 일찍이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거니와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 직접 국민교육에 종사할 시일이 넉넉지 못하거니와 나는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지 아니할 수 없다. 1947년 샘문 밖에서.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백범일지 강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역시 정말 좋은 책 골라서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